자, 풀어보셨어요? 근데 풀 때 그런 느낌 들지 않아요? 아, 이게 분명히 수업 시간에 끄떡끄떡 했는데 문제 풀어보면 아, 그게 제가 계속 박스 문제를 계속 보여드리고 있죠. 시험이 33회 때 가면 이런 문제 엄청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읽어보고 대충 알아서는 답이 절대 안 보이고 하나라도 모르면 무조건 틀리는 문제. 이게 33회 때 거의 대부분을 이루는 문제가 될 거예요. 한 40만 넘게 한 44만 정도 될 것 같은 생각도 들긴 하던데 어쨌든 이제 그 사람들이 많이 접수하니까 이제 많이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게 많이 담겨지는 그런 이제 지뢰밭들을 많이 낼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많이 풀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쫄거나 그럴 필요도 없어요. 뭐 이런 연습을 안 하고 시험장에서 이런 거 풀면 뭐 다 떨어지겠죠. 그 자꾸 해봐야 돼요. 자꾸. 제가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기출 문제는 물 건너 갔다. 그냥 기출 문제만 내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합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는 더 이상 변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중에서 우리 기출 문제 풀이 과정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올해 시험 문제 날만은 제가 다 추려서 다시 그건 새롭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어요. 지금은 새로운 출제 경향에 부합하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출 지문 몇 개 외운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걔는 그냥 암기량만 늘리고 시험에 별로 효과도 못 누리고 그러는 거니까 이런 류의 문제를 잘 풀기 바랍니다. 자, 옳은 거 찾는 건데요. 기억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율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으나 끊고 5의 X예요. 5. 자, 이 경우에는 일체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5의 X예요. X죠. 아까 청구할 수 없는 돈은 뭐라 그랬죠? 통필이죠. 통필이.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은 또 가볍게 골랐는데 이것만 가지고 또 답이 보이거나 그러진 않죠. 자, 니은번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율이 훼손됐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의의 매수인은 언제나 현존이 칸도에서 반환하면 된다. 일단 매수인 밑에다 써야 되겠네요. 매수인 소유의 의사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으니까 무슨 점유죠? 자주점유. 그럼 아까 누가 현존이 칸도라고 했죠?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만 현존이 칸도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니은은 선의이면서 자주점유자 해당되니까 현존이 칸도에서 반환하면 된다는 거 맞죠? 자, 그 다음 디귿번. 흥분하지 마시고 디귿 점유자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일단 필요비를 동그라미 합시다. 필요비는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지 않더라도 회복자에게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맞죠? 디귿은 고기는 맞아요. 그런데 어디가 틀린 거죠? 즉시가 틀린 거죠. 즉시가 아니고 점유자는 언제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반환. 점유물을 반환할 때 회복자로부터 반환 청구를 받았을 때 즉시 필요비의 경우에 즉시 상환 청구할 수 있는 건 임차인이 그렇다 그랬어요. 자, 그다음 리을번에 갑시다. 유익비 동그라미 하시고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원이 상한 기간을 뭐 할 수 있다? 허용. 그럼 유익비에 대해서 법원이 상한 기간을 뒤로 변제기를 뒤로 늦춰주는 걸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는 유채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골라야 돼요. 니은 하나. 자, 그럼 이제 소유권 갑시다. 소유권. 자, 소유권은 먼저 여기를 먼저 볼까요? 내용 들어가기 전에 전체 체계를 먼저 하고 갈 테니까 소유권이 양이 좀 많은데요. 자, 교환으로는 7페이지 하단 보시면 되겠어요. 7페이지 하단. 그 보기도 보면 이거 엄청 제가 고민 많이 해서 보기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그 박스 밑에 보기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해서 그런 사람 생기겠다. 사실 이거 생각하는데 훨씬 더 고민이 많이 돼서 보기 만드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거든요. 이렇게 조합해서 틀리는 사람 생길 거다. 다 제가 예측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 둔 거니까 거기에 걸리는 사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라도 모르면 틀리게 되는 그런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고 가셔야 됩니다. 자, 소유권의 체계인데요. 칠판 봅시다. 먼저 소유권 앞부분에는 서설이라고 해서 먼저 소유권의 의 있고 그다음 토지 소유권의 범위 내용 공부를 하고 가끔 시험 출제되는 게 상린관계 내용인데 상린관계는 지금 하기엔 양이 좀 많고 그래서 다음 과정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핵심이 되는 건 소유권의 취득 파트인데요. 소유권의 취득. 먼저 소유권 취득 파트는 먼저 이거 취득시효 이게 제일 중요하죠. 취득시효. 그다음에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이 제도 있고요. 또 첨부 제도라고 해서 세 가지가 있어요. 부합, 혼화, 가공 이 제도. 그다음에 물권적 청구권 내용이 있네요. 물권적 청구권. 그다음 공동소유 형태라고 해서 공유, 합유, 총유 내용 중요한데 얘도 다음 과정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소유권의 의의부터 한번 볼까요? 소유권의 의의. 이건 군데군데서 제가 설명을 많이 해서 차근차근 잘 따라올까요? 소유권의 의의. 자, 먼저 이 사람들 건물을 새롭게 하나 뭐 신축했다고 칠까요? 그러면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 취득하죠.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처음 생긴 거예요. 처음 생긴 겁니다. 이렇게 종전에 없던 권리가 처음 생기는 건 뭐라고 그러죠?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자, 그럼 갑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처음 취득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이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수익할 수도 있고 처분할 수도 있죠. 이렇게 사용, 수익, 처분 이건 소유권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 법률상의 힘이다. 그래서 이건 권능이라고 표현합니다. 연결 정도 할 수 있으면 되겠어요. 소유권은 뭐고 권리, 사용, 수익, 처분은 어디에 해당한다? 권능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자, 이걸 또 가치에 따라서 나눌 수 있죠. 사용, 수익과 관계된 가치를 사용가치라고 말하고 그다음 처분하면 교환하면 돈이 얼마나 되는 게 교환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럼 소유자는 사용가치만 지배해요? 교환가치만 지배해요? 다 지배해요. 다 지배하죠. 이런 소유권의 특징을 가치를 다 지배한다 그래서 그걸 전면성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살펴볼 내용은 이때 건물 같은 건 이제 갑이 소유할 수 있죠. 그다음 토지도 갑이 소유할 수 있죠. 그럼 토지 건물 합해서 말할 때는 뭐라 그래요? 부동산. 그다음에 그럼 자전거, 자동차, 민법재 이런 거 다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러죠? 동산. 이렇게 동산, 부동산 통틀어 말할 때 뭐라 그래요? 두자, 물건. 꼭 기억해야 될 건 여기입니다.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소유권의 뜻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1번 읽어봅시다.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 한 번 더.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이게 소유권인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다시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318조 내용 한번 읽어볼까요? 318페이지 가서 318페이지. 자, 거기 211조 조문 있죠? 211조 찾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읽어보겠어요. 시작. 소유자는 소유물의 물 동그라미 하시고 사용, 수익, 처분에다가 권능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근데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 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물 그랬으니까 물건 말하는 겁니다. 물건. 까먹으면 안 돼요.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그럼 들어보실까요? 시험에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O의 X예요.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X죠. 아파트 분양권 권리죠. 권리. 아까 소유권의 대상은 오로지 뭐뿐이다? 물건. 따라서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분양권 가지고 있다는 표현을 하긴 하죠. 그건 소유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요. 그건 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분양권을 준점유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 정리해 두기 바랍니다. 소유권의 객체는 오로지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토지 소유권의 범위인데요. 조문 읽어봅시다. 319페이지 가시면 319. 자, 오른쪽 아래 내려가면 212조가 있죠. 토지의 소유권은 찾았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미친다 동그라미 하시고. 미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 영향을 준다는 거죠. 영향을 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효력이 있다는 뜻이죠. 효력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치는 건 영향을 주는 거고 영향을 주는 건 효력이 있다는 거고 효력이 있다는 건 또 미친다는 거죠. 그럼 몇 돌 거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 미친다는 건 문장에서 무슨 뜻이냐면 미친다 밑에다 씁시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토지 소유자의 소유. 토지 소유자의 소유. 자, 이건 어떤 내용이냐면 먼저 실판 좀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뜻이죠? 갑이 토지 소유자라는 뜻인 겁니다. 그럼 이렇게 토지 소유권의 범위는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어디에 미친다? 상하에 미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지상 공간에 있는 물건, 지표 공간에 있는 물건, 지하 공간에 있는 물건은 다 원칙적으로 누구의 소유다? 토지 소유자의 소유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그 여러 가지 판례 사항도 있고 종합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한 장 안에 다 정리를 해가지고 왔는데 잘 보고 따라옵니다. 먼저 을이라는 사람이 설명을 잘 듣고 따라오세요. 먼저 갑의 땅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에 겹친 거예요. 다시 갑이 토지 소유자인데 을이 무단으로 갑의 토지 위에다가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이번에 또 을이 무단으로 갑의 땅 위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놓은 거예요. 나무처럼 보이죠 이거? 제가 지금 이런 거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어요. 이런 거. 나무를 이렇게 심어놨고, 그다음 을이 갑의 땅 위에다가 배추를 심어놨어요. 배추. 보이죠 이거 배추 같죠 이거? 이제 배추를 이제 찍었단 말이에요. 배추를 찍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보이죠? 들어가. 그다음에 이번엔 이 판례사한 인게 뭐냐면 갑이 산을 이면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이면에 자연석을 조각해서 을이 석부를 만든 거예요. 이게 그냥 돌을 깎은 게 아니고 자연석을 깎아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보이죠 이거? 보이죠 이거? 이게 원래 이렇게 돌이 원래 이런 돌이었어요. 이런 돌이었는데 이제 을이 이걸 깎아가지고 석부를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겁니다. 또 들어가. 이렇게. 자 그러면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는 모두 몇 개일까요? 소유권이 을에게 있는 경우를 다 동그라미 해보기 바랍니다. 건물 사례, 나무 사례, 농작물 사례, 석불 사례 이 네 개를 제가 예를 들어드렸는데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를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리고 이걸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속으로만. 자, 그럼 을에게 소유권 있는 경우는 정했어요? 자, 정했죠. 그럼 여러분 마음 먹은 거 하고 제가 이제 정리를 해준 내용은 항상 일치예요, 불일치예요? 자, 어차피 불일치할 줄 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비진이 표시 몰랐다 그러면 차고. 자, 그럼 해보겠어요. 먼저 건물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을에게 있어요? 이거 을에게 있죠. 왜냐하면 이 건물은 토지와 별개의 독립한 부동산이에요. 따라서 갑의 토지에 대한 권한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항상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이건 갑에게죠. 그러니까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는 겁니다.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이 토지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그럼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그다음 이게 농작물 판례인데 타인의 토지에 권한 없이 농작물을 심어놨는데 성숙 수확기 이르렀다. 이건 누구 소유죠? 경작자 소유니까 이건 을 거. 그다음 임야 내에 자연석을 조각해서 만든 석불은 임야와는 독립한 소유권에 객체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누구 거죠? 을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을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는 몇 개예요? 3개. 자 그러면 이 4가지 사례 중에서 뭐가 원칙이죠? 원칙을 정해놔야 되는데 뭐가 원칙이죠? 나무 사례가 원칙입니다. 나무 사례. 그래서 토지에 뭐가 와서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토지 소유자 갑이 소유권 취득한 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 나무에다가 원칙 이렇게 써놓기 바랍니다. 무슨 사례가 원칙이라고요? 나무 사례가 원칙입니다. 건물, 농작물, 석불 사례는 그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칠판 올까요? 자 이건 뭐 같아요? 광물이죠. 광물. 그럼 갑의 땅 밑에 이렇게 아직 캐지 않은 광물이 있다는 겁니다. 미채굴의 광물은 얘는 법적 성질이 국유 이게 다수설입니다. 국유. 그럼 이건 국유니까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속한다, 속하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 거죠. 자 그다음에 갑의 땅 밑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쭉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지하수 같죠? 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지하수는 그냥 토지의 구성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 지하수에 관한 권리도 누구한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 온천권, 온천도 지하수 일종이니까 온천에 관한 권리도 그냥 갑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온천권은 토지 소유권과는 별도로 인정되는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죠. 지난번에 온, 사, 근, 미 했었죠? 잘 표시합시다. 온천권은 얘는 관습법상의 물건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토지 소유권의 범위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자, 그다음 끝. 자, 그다음 넘어가세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간단한 것들을 먼저 좀 처리 좀 할까요?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자, 교환으로는 9페이지고요. 기본서 340페이지 있어요. 기본서 340페이지. 자, 이것도 필요한 점을 제가 띄워드릴 테니까 먼저
기본서 340페이지 가서 이제 252조 내용이 있는데 1항, 2항, 3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칠판 보는 게 조금 더 낫겠어요. 자, 그럼 일단 무주물 선점에 관한 조문 읽어봅시다. 252조 1항 읽어보겠어요. 시작.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즉시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일단 무주물 이렇게 되죠. 무주물은 뭐죠? 소유권이 없는 물건. 소유권이 없는 물건. 일단 동산 동그라미 할까요? 그리고 소유의 의사에다가 씁시다. 아까 소유의 의사 있는 점유가 무슨 점유라고 그랬죠? 자주점유. 자주점유. 그럼 무주의 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자는 소유권 취득하는데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즉시. 그럼 무주물 선점의 가장 대표적 예가 뭐가 있을까요? 우리 생활에 가장 많은 거. 그게 낚시. 물고기 낚아 올렸다는 겁니다. 그럼 낚은 즉시 소유권 취득하죠. 그게 가장 대표적인 예고요. 그 다음에 2항 갑시다. 무주의 부동산은 국유로 추정한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국유로 한다. 한다 동그라미입니다. 추정이 아니고 아예 국유로 본다. 한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3항 갑시다. 야생하는 동물은 찾았어요? 자, 그럼 3항 읽어봅시다. 시작. 야생하는 동물은 무주물로 하고 사냥하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도로 돌아가면 무주물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야생동물이니까 노르는 거 생각하면 되죠. 내가 사냥해서 소유권 취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냥하는 이 말은 뭐냐면 집에서 기르는 야생동물도 다시 야생상도로 돌아가면 무주물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유실물 습득을 좀 가볼까요? 유실물 습득. 유실물은 뜻이 뭐죠? 유실물. 잃어버린 물건.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자, 얘는 253조인데요. 또 조문 띄워드릴 테니까 읽어봅시다. 유실물은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유실물은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유실물에 물 동그라미 하고 그럼 시험에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그러면 5의 x예요. 유실물은 동산에 한한다. 5x? 5죠. 나 오늘 지갑을 잃어버렸어. 이거 말 되죠? 나 오늘 아파트 한 채 잃어버렸어. 나 오늘 백삼동 1604호 잃어버렸잖아. 이미 또라이죠. 그러니까 이게 유실물 이렇게 돼 있다고 하더라도 유실물은 개념 필수적으로 뭐 해야 한다. 동산. 그다음 유실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이 이게 유실물법이에요. 그러면 유실물법에 공고 절차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공고한 후 몇 개월이죠? 6개월입니다. 6개월.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다. 그러면 습득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실물에 대해서 공고 절차를 거쳐봤는데 6개월 안에 소유자가 나타난 거예요.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소유자가 잃어버린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되찾아가지고 하는 거고 대신 습득자는 주어진 공로가 있으니까 보상 청구할 수 있죠. 옆에다가 보상 청구의 범위 써놓을까요? 보상 청구의 범위. 상세로 좀 알아둡시다. 이건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입니다.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유실물건 가액의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0 사이를 청구할 수 있게 규정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매장물 발견 가볼까요? 매장물 발견. 매장물은 뜻이 뭐죠? 매장물. 땅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 이게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자, 매장물도 조문 한번 읽어보겠어요. 254조인데요. 읽어봅시다. 매장물은 읽어봅시다. 시작.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견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일단 매장물에 물 동그라미 하시고 매장물은 동산에 한한다. 5의 x예요. x죠. 보통 그 땅속에서 동산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 자체가 발굴이 되거나 유적지 전체가 발굴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매장물은 동산 더하기 부동산입니다. 동산 더하기 부동산. 그다음 매장물에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매장물에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어요. 저는 늘 매장물을 쭉 길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앞에만 듣고 뒤를 절대 안 듣더라고요. 제가 늘 매장물 어떻게 말하죠? 매장물은 땅 속에 묻혀져 있는 물건으로서 그다음 뭐라고 얘기해요?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지 모르는 물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매장물은 소유권 자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 소유권이 지금 누구에게 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게 이제 매장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땅 속에서 물건을 캐냈는데 소유권 자체가 없으면 뭐가 되는 거죠? 그냥 무주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장물은 반드시 소유권 자체가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자체가 있으니까 소유자가 누군지 나타날 수 있도록 공고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해 공고한 후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매장물 자체에는 소유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서 권리를 되찾아서 갔다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 소유권 가져가는 거고, 그 다음에 1년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 발견자가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그다음 매장물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 아까 유실물은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랬죠? 유실물법. 매장물은 어떤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까요? 매장물법은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이때 법률도 똑같이 유실물법이에요. 유실물법에서 매장물도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매장물 발견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발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점유 취득이 필요하다, 필요 없다. 발견하였다고 하기 위해서는 점유 취득까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죠. 그 눈으로 찍어만 둬도 발견이 되죠. 그러니까 그 선점을 하려면 점유를 취득하는 거고 습득도 점유 취득하는 거잖아요. 근데 발견은 점유 취득까지 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느낌이 잘 안 오시나 본데?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이 예도 별로 좋은 예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견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이해하고 머릿속에 까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수강생이 나 오늘 우리 반에서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안 좋잖아요 벌써. 예쁜 여자를 발견했어. 그럼 이게 그 사람 눈으로 찍어만 두는 것만 해도 발견이 되죠. 그 점유 취득까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무주물 선점은 점유를 하는 거고요. 일단 습득하는 것도 물건에 대한 점유를 취득하는 겁니다. 발견은 점유 취득까지는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정리를 하면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의 경우에 그럼 교환 일단 잘 체크해서 필기를 좀 해봅시다. 자, 교환 9페이지 하단에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무주물 선점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무엇뿐이다? 동산. 그다음 유실물 습득할까요? 유실물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도 똑같죠? 얘도 뭐죠? 동산. 그런데 매장물 발견의 경우에 매장물 발견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 부동산 다 되죠. 동산, 부동산 다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선점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얘는 즉시. 그다음 유실물 습득은 공고 후 6개월이죠. 6개월 내에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 매장물 발견은 언제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공고 후 1년이죠. 일단 시점을 잘 외웁니다.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선점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하는 것. 이건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리고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자, 이 두 가지 잘 체크해 두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점에 의해서, 발견에 의해서, 습득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때 뭐 계약 같은 걸 하는 건 아니죠. 의사표시가 안 들어가 있으니까 이때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 규정. 그다음 처음 권리가 생긴 것으로 취급한다는 겁니다. 얘는 무슨 취득이다? 원시 취득. 자, 그다음에 첨부제도 한번 가볼까요? 첨부제도. 첨부제도 세 가지가 있는데 부합, 혼화, 가공 이렇게 있어요. 자, 교환으로는 10페이지고요. 여러분 기본소로는 먼저 344페이지로 봅시다. 344.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자, 첨부제도 세 가지. 부합, 혼화, 가공인데 그중에 시험용으로 가장 중요한 건 부합인데요. 그중에 부동산에의 부합이 제일 중요합니다. 부동산에의 부합. 자, 먼저 조문을 좀 읽어볼까요? 부동산에의 부합 몇 조죠? 256조인데요. 256조. 자, 부동산에의 부합. 그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 이겁니다. 먼저 조문 읽어보겠습니다. 256조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칠판와서. 자, 먼저 부동산의 부합 그랬으니까 부동산에 뭐가 와서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씁시다. 교환에다가. 자, 부합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 부동산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때. 자, 권원에 의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예요? 부속시킨 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부속시킨 자의 소유. 자, 그렇게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또 내용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때 예를 가지고 보죠. 갑 사람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갑의 땅 위에다가 이렇게 무단으로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그럼 갑은 토지 소유자하고 을은 요 나무 심어놓은 사람이니까 부속시킨 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뭐에 달라붙은 거죠?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은 거죠. 그 나무를 심어놓고 나무에 뿌리 이렇게 내렸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렇게 물건에 물건이 딱 달라붙었다. 이걸 부합이라고 표현합니다. 부합의 정도는 일단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경우 이게 부합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름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에요, 부합되는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토지는 가만히 있고 나무가 서 달라붙는 거죠. 나무는 달라붙는 주체죠. 토지는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니까 달라붙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다, 부합되는 물건이다. 부합하는 물건, 부합하는 물건이 있어서 씁시다. 이걸 부합물이라고 그래요. 부합물. 그다음 토지는 나무에 의해서 달라붙음을 당하는 거죠. 이는 부합되는 물건이어서 피부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억하시면 안 돼요. 나무는 부합하는 물건이어서 얘는 뭐라고 하고 부합물, 토지는 부합되는 물건이어서 피부합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이때 요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아까 이게 256조 본문이죠. 자, 먼저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 취득하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갑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을이 무단으로 한 게 아니고 을이 권원에게 의해서 부속을 시켜놨다는 겁니다. 권원 옆에 쓸만한 공간 되죠. 그럼 이때 을이 갑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정당한 법적 근거로 권원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써놓기 바랍니다. 거기 EX 하시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그렇게 쓰면 되겠어요. 어떤 사실상의 행위를 정당화시켜주는 법률상의 권리, 이걸 권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권원에 해당하는 걸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지상권 설정받고 전세권 설정받고 임대차 계약을 하고 나무를 심어놨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가 되는 거예요? 부속시킨 자, 을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부동산의 부합이고요. 그 다음에 동상간의 부합을 좀 해봅시다. 동상간의 부합. 자, 걔네 바로 밑에 가면 자, 계속 기본서 344페이지예요. 거기 257조가 있죠. 257조 찾았어요? 자, 그러면 기본서 257조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동산과 동산에 부합하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있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이 항은 제가 읽겠습니다. 부합한 동산의 조종을 구별할 수 없는 때는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잘 볼까요?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또 정리를 좀 해보겠어요. 동산 간의 부합이죠. 동산하고 동산이 딱 달라붙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리할 수 없거나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든다. 이게 동산 간의 부합인데 그 합성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소유권이 있냐면 일단 얘는 주종 구별할 수 있는 놈을 살펴봐야 됩니다. 자, 먼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씁시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두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으로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산 간의 부합의 경우에 합성물의 소유권 규정은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부합 당시 가액의 비율로 합성물을 뭐한다? 공유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실판을 봅시다. 자, 먼저 여기 볼까요? 이거 뭐 같아요? 자동차죠. 갑이 자동차 소유자. 그다음 요 우리 이제 자동차를 이제 부품을 이제 교체하려고 하는데 뭘 교체하려고 하는 거냐면 그 자동차 그 배기구 그걸 교체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 보이세요 이거? 이게 그 자동차 머플러예요, 머플러. 마우라. 이거 목도리 아니고 그 연기 나오는데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 요 배기구를 이제 요 머플러를 교체하고 싶은데 그럼 을에 부품 가게에 들어가서 이제 이걸 사가지고 와야 되죠. 내가 부품 가게 몰래 들어가서 이 부품을 세빈 거예요.
셉에서 요 머플러를 자기 자동차에 완전 용접을 시켜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품을 사면 나무로 문제가 되지 않죠. 왜 셉인 거냐 물어보던데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셉인 거예요. 동사 간의 부하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 요 자동차 부분을 셉에서 이걸 요 자동차 수리할 때 용접시켜 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요 머플러의 소유권은 가백에 있다, 을에게 있다. 자, 일단 용접이 중요하죠. 용접시켰으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부합. 그럼 이건 부동산의 부합이에요, 동사 간의 부합이에요? 동사 간의 부합이죠. 그러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 있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공유가 되는 거죠. 그럼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그 주종 구별할 때 이제 그 상황은 어느 시점을 가지고 생각해야 되냐면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붙기 전에. 그럼 원래 붙기 전에는 요 자동차하고 그다음에 머플러였죠. 그럼 자동차는 이제 크고 그다음 부품은 조그만하죠. 그러니까 주종 구별의 기준은 일단 크기, 양, 부피인데 항상 붙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있는 경우니까 누가 소유권 취득하는 거죠? 갑이 소유권 취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요 부품 가게 주인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그러면 O의 X예요. 오. 다시 요 머플러가 자동차에 딱 달라붙은 거죠. 그럼 합성물의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갑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일물 일권주의니까 물건 한 개에 대해서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야? 갑에게 있는 거니까 을은 진짜 주인이긴 하지만 소유권 잃어버린다는 건 O의 X. 오. 이거 잘 표시합니다. 자, 을은 부품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한다. OX. O. 대신 이는 소유권 잃어버린 대신에 갑에게 이 부품에 해당되는 돈을 달라고 할 수는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엇은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합제도는 이게 핵심이에요. 이렇게 물건하고 물건이 딱 달라붙어서 분리할 수 없게 됐으니까 한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고 소유권 잃어버린 사람은 돈을 달라고 해서 법률 관계를 정리하라. 이게 이 제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에 혼화제도 한번 해봅시다. 혼화제도. 자, 이건 기본서 345페이지 있네요. 혼화 기본서 345페이지. 자, 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258조인데요. 전조의 규정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조의 규정은 동사가 동사니 혼화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준용한다는 말은 준해서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자, 얘도 해봅시다. 그 혼화 그랬으니까 이건 그 섞였다는 것보다도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게 혼화예요. 그러면 갑의 술과 을의 술이 서로 섞였어요. 그럼 누구 술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거 혼화. 갑의 기름과 을의 기름이 서로 섞였다는 겁니다. 이건 누구 기름인지 모르죠. 그 다음에 갑의 쌀과 을의 쌀이 서로 섞인 거예요. 누구 쌀인지 모르죠. 이게 혼화. 근데 이 혼화는 동사나 동사를 섞여서 구별할 수 없게 되는 건 맞는데 그 소유권 귀속 관계를 좀 전에 봤던 동사 간의 부합 규정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그럼 교환에다가 좀 필기합시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동산의 소유자. 그다음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여기는 혼화 당시 가액별로 합성물을 뭐한다? 공유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동사 간의 부합 규정이 여기도 똑같이 적용된다라는 점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그럼 칠판 할까요? 자, 이게 뭔 것 같아요? 갑이 500cc 맥주 한 잔 가지고 있고 이거 시가로 5,000원이라고 칩시다. 자, 그다음 을은 이거 양주 스트레이트 한 잔이에요. 50cc 양주 스트레이트 한 잔이고 이건 시가로 10,000원인 겁니다. 그러면 갑은 500cc 맥주 한 잔 가지고 있고 을은 요 스트레이트 양주 한 잔 가지고 있는데 이 두 술이 서로 섞인 거예요. 그럼 두 술이 섞였으니까 뭐가 됐을까요? 이렇게 폭탄주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폭탄주는 갑만 마실 수 있다? 아니면 을만 마실 수 있다? 아니면 갑과 을이 나눠 마셔야 한다. 나눠 마셔야 한다면 갑은 몇 모금 마실 수 있고 을은 몇 모금 마실 수 있을까요? 이게 시험이죠. 자, 요 두 술이 섞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폭탄주는 갑만 마실 수 있다? 을만 마실 수 있다? 나눠 마셔야 한다. 갑만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요걸 틀리면 골로 가는 거죠. 아니면 뭐 먹어도 되고. 자, 그러면 왜 갑만 마실 수 있는지 잘 따져 보셔야 되겠어요? 일단 술하고 술이 섞인 거니까 누구 술인지 모르죠. 이거 뭐죠? 혼화. 그러면 소유권 귀속 관계가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가 되는 거죠. 이거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일단 이 예를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섞이고 난 다음 상황을 가지고 보면 안 돼요. 이렇게 섞이고 난 다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럼 100% 주종을 구별할 수 없다고 찍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섞이기 전의 상황을 가지고 판단하셔야 돼요. 아까 그 머플러가 자동차에 용접된 것도 붙기 전의 상황 가지고 판단하듯이 여기도 섞이기 전의 상황 가지고 판단하셔야 됩니다. 섞이기 전의 상황은 양주는 몇 cc죠? 50cc고 맥주는 500cc죠. 그러니까 이게 부피가 양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거죠. 양이 엄청 많이 차이가 나는 거니까 이건 주종을 구별할 수 있는 경우다, 없는 경우다, 있는 경우죠. 그럼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예요? 주된 동선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따라서 주된 동선의 소유자인 갑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니까 이 폭탄주는 누구만 맞출 수 있다, 갑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갑에게 한 모금만 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누구만 맞출 수 있다. 갑만.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 나 10,000원만큼 마시게 해주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소유권 누구한테 있으니까? 갑에게 있으니까. 따라서 소유권 잃어버린 요 을은 갑에게 무엇만 청구할 수 있죠? 보상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어렵다, 어려워. 그렇게 마시고 싶은 줄 몰랐어요? 자, 아니면 을에게 그렇게 주고 싶은지도 몰랐고. 다른 거 한번 해봅시다. 이쪽에 볼까요? 자, 7번 봅시다. 자, 이번엔 자, 이거 잘 따라오기 바랍니다. 자, 갑, 이 사람 이제 참기름 가지고 있고요. 참기름 가지고 있고, 얘는 이제 9리터짜리입니다. 시가로 11만 원이고요. 자, 을은 들기름을 가지고 있고 11리터짜리고 이제 이건 시가로 9만 원인데 이 참기름과 들기름이 서로 섞인 거예요. 섞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아니면 갑과 을의 공유이다. 자, 그러니까 다툼이 있으면 여러분 생각대로 막 찍으면 안 되죠. 자, 그러면 이건 판례가 없어요. 조문대로 하셔야 됩니다. 판례가 없어. 판례가 없어. 또 막 가지 마시고 조문대로. 조문대로. 아까 주종을 구별할 수 있으면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는 거죠? 주된 농산의 소유자. 주종을 구별할 수 없으면 공유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여기도 섞이기 전 걸 봐야 되죠. 섞이기 전에는 어떤 상황이었죠? 참기름 몇 리터? 9리터. 들기름은 11리터. 주종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이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얘는 2리터고 얘는 뭐 18리터다. 그러면 양이 확 차이 나잖아요. 이런 건 주종 구별할 수 있다고 말하죠. 근데 9리터고 11리터는 비등비등 하잖아요.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를 더 쉽게 이해시켜 드릴 수는 없어요. 얘는 양이 비등비등 조금 더 많은 거지 확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주종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건 완전 차이가 크게 날 때. 그게 주종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어요? 그럼 얘는 비등비등한 거예요. 비등비등한 거니까 얘는 주종을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유가 되는 거예요. 공유. 갑과 을의 공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죠. 지분. 그럼 갑의 지분은 얼마야? 둘 더하면 20이죠. 갑의 지분은 20분의 9 골로 가는 거죠. 자, 혼화 당시 뭐에 빌려? 가에. 그러니까 리터가 기준이 아니에요. 리터가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에요. 돈. 갑의 지분은 쓸까요? 20분의 11. 을의 지분은 20분의 9. 자, 근데 제가 이걸 모의고사 낸 적이 있는데 정답률이 1%더라. 1%. 그 1%도 이 사람이 알고 맞춘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찍어서. 그래서 실수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뭐 혼합 내용 여러분이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맨 끝에 그냥 가공인데요. 가공. 그건 259조 조문인데요. 자, 가공은 여러분 책으로 기본서 346페이지입니다. 346페이지. 자, 259조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에는 찾았어요? 자, 기본서 346페이지. 346페이지이고 259조 1항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인의 동산에 가공한 때는 읽어봅시다. 시작. 타인의 원재료의 소유자. 단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는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자, 그러면 교환에다가 필기를 좀 해봅시다. 자, 먼저 가공을 했으니 결국은 타인의 동산에서 이제 물건을 이제 조각했다. 가공해서 동산 만들어낸 경우입니다. 자, 먼저 가공의 경우 원칙 소유권 누구한테 있다? 가공물의 소유권은 원재료의 소유자,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현재를 동그라미 할까요? 현저히 다액이다. 이때는 가공자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자, 요거 가지고 문제를 좀 풀어봅시다. 자, 먼저 이 사람이 거칠거칠한 통나무 하나 가지고 있어요. 통나무 가지고 있고 그냥 통나무예요. 그 나무 이렇게 툭 잘라서 베어놓은 상태로 있는 이 통나무 가지고 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조각해서 이건 이렇게 원통형으로 동그랗게 나무를 깎아놨다는 겁니다.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이렇게 동그랗게 깎아놨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원재료가 되는 거고 이건 가공물이 되는 겁니다. 그럼 갑은 원재료의 소유자, 을은 가공한 사람이니까 가공자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그럼 이 가공물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을에게 있다. 갑에게 있다는 거야. 누구에게 소유권이 있다는 거예요? 원재료의 소유자. 이게 원칙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엔 이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그냥 매끄럽게 이렇게 원통형 나무로 깎아놓은 게 아니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걸 깎아서 이렇게 조각 인형으로 만들어놨다는 거야. 그럼 나무를 깎아서 조각 인형으로 만들어놓는 거니까 가치가 똥충 뛰는 거죠. 그러니까 가공으로 인해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하게 됐다는 겁니다. 이때는 누구 소유다? 가공자 을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타인의 동산에서 가공해서 가공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원래는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원재료 소유자. 그런데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원재료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이다. 그때는 누구 소유가 된다? 가공자의 소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첨부제도 세 개예요, 그죠? 부화, 혼화, 가공. 이 세 제도를 다 통틀어서 말할 때 첨부 제도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자, 교환에다 필기를 해봅시다. 밑에 12페이지 하단에 써야 됩니다. 자, 먼저 부합. 아까 부합이 두 개 있었죠. 부동산의 부합하고 동산 간의 부합. 그러니까 동산 간의 부합은 동산이 달라붙는 거예요. 자, 근데 부동산의 부합의 경우에 부합물은 동산만 돼요. 동산, 부동산 다 돼요. 자, 그 256조 본문이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그렇게 안 돼 있고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 부합의 경우에 요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도 되고 부동산도 된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건물에 창고가 달라붙은 거예요. 그러면 요 창고, 요 토지에 딱 달라붙어 있는 거니까 이도 부동산이죠. 따라서 요 건물 소유자가 요 부동산인 창고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합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동산만 되는 게 아니고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시험에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다. 그러면 O의 X예요. O. 부동산에 달라붙어서 소유권 취득하는 경우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또 혼화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동산뿐이고요. 가공도 똑같아요. 가공도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대상은 뭐에 한한다? 동산에 한한다는 겁니다. 가공은 반드시 동산에서 가공해서 동산에 나와야 돼요. 이런 경우를 전제로 만든 조문입니다. 자, 그다음 부합, 혼화, 가공의 경우도 각각 소유권 취득의 원인은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부합에 의해서, 혼화에 의해서, 가공에 의해서 각각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데 얘도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원시 취득. 그럼 6개 했네요. 선점, 습득, 발견, 첨부제도 3개, 부합, 혼화, 가공. 얘네들은 다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법률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규정이고 원시 취득이다, 승계 취득이다. 자, 원시 취득. 자, 그럼 문제 풀어보겠어요. 34번 문제인데요. 풀어봅니다. 생각보다 좀 깊게 고민하는 흔적이 보이네요. 자, 시간 더 드릴까요? 자, 해결해 봅시다. 옳은 것을 모두 골라봐라 그랬네요.
자, 기억. 아파트 분양권은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OX. 일단 중요한 단어 뭐죠? 권. 분양권 그래서 권리. 권리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죠. 소유권의 객체는 뭐에 한한다? 물건에 한한다. 자, 니은 매장물은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공고한 후 1년 내에 그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면 발간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맞죠? 선점, 습득, 발견, 즉시 6개월, 1년이죠. 1년 맞고요. 그다음 디귿 부동산 간에도 부합이 인정될 수 있으며 끊고 5의 X예요. 5. 그다음 부합으로 소유권을 상실한 자는 부당이득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끝에 무엇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우리 1번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자는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요 토지 임차인의 승낙만 받아 이게 포인트죠. 그럼 토지 임차인의 승낙을 받으면 임차 토지 위에 제3자가 나무 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일단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러면 실판을 볼까요? 자, 이 사람 토지 소유자하고 을이라는 사람이 토지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요 토지를 이제 임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을의 승낙만 받고 병이라는 사람이 요 땅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차인의 권리가 5가지 있는데 임차인의 권리 5가지 뭐 있죠? 임, 비, 갱, 매차죠? 임차권, 비용상환 청구권, 갱신 청구권, 매수 청구권, 차임, 감액 청구권. 자, 그러면 임차권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해달라. 유걸 권리가 이게 임차권인 거죠. 그러니까 요 을이라는 사람은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이 땅 위에다가 내가 임차한 땅에다가 네가 나무를 심어 놓는 것 이 토지를 처분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은 제3자로 하여금 임차한 토지 위에 나무 같은 걸 심게 할 권한 자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을의 승낙을 받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승낙을 받아야 돼요? 갑의 승낙을 받는 게 중요하죠. 갑이 토지 소유자니까. 그런데 갑의 승낙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결국 갑에 대한 관계에서는 병이 무단으로 나무를 심은 거예요. 결국 이 나무가 토지에 딱 달라붙는 거죠. 그럼 나무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병에게 있다? 갑에게 있죠. 따라서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 5의 X. 자, 그럼 이건 옳은 걸 찾는 거니까 뭐하고 뭘 골라야 돼요?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두고요. 좀 쉬었다가 소유권에 기한 물권원 청구권 취득시 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